1990년 이탈리아의 지질학자였던 안젤로 피토니는 코너라고 알려진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유독 질 좋은 다이아몬드의 발굴이 찾았기에 지형적 특성과 원인을 조사해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고 피토니는 인근 부족을 이끌던 족장 플라에게서 한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반란으로 인해 추방당한 천사가 하늘과 함께 땅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이곳에 유독 빛나는 광물이 많다는 것이었죠. 말을 마친 족장은 쥐고 있던 손을 펼쳐 피토니에게 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질학자인 그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량한 파란색의 돌이 있었는데요. 족장은 피토니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며 말하였죠. 이것이 바로 떨어진 하늘의 조각, 스카이스톤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피토니는 스카이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을 분석해보기로 하고 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자연과학연구소로 보낸 뒤 나머지는 로마의 사피엔자 대학교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 모두 믿기지 않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돌은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떠한 광물과도 일치하지 않은 특성을 보였는데 심지어 돌의 구성 요소 중 77%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 탄소, 규소,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77%의 산소 비중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뚜렷한 파란색이었던 돌의 색깔이 현미경으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연구진들은 이것이 어째서 청량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죠. 돌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 또한 이것을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후 돌은 네덜란드의 휘트레흐트 대학교로 옮겨졌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돌은 섭씨 3000도까지 가열이 되어도 그 모양과 구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각종 산을 떨어뜨려도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았죠. 이후 스카이스톤은 여러 연구시설로 보내져 엑스레이 및 적외선 검사, 플라즈마 분광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다양한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돌의 기원과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몇몇 연구진들은 이것은 절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였고 이에 인공물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돌의 일부를 작게 부수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카이스톤이 광물적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했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죠. 유기화합물을 검사한 연구진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유기화합물의 발생 연대로 측정되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최소 15,000년 전, 조금 더 포괄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최대 55,000년 전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스카이스톤이 만약 인공물이라면 수만 년 전의 지구에 고도의 선진 기술을 보유한 문명이 존재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죠. 인류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이후 스카이스톤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소식은 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돌을 접했던 이들은 이것의 정체에 대한 갖은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래전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일종이다.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실질적인 증거이다. 평범한 돌 조각에 착색제를 바른 조작이다 등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것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으나 들려오는 소식이 없자 그것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고 세월이 흐르며 돌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2013년 스카이스톤은 긴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납니다. 미국의 사진작가인 자레드 콜린스는 작업에 사용할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홍콩의 유명한 보석 딜러 아서를 찾았습니다. 콜린스는 아서의 수집품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밤새도록 확인하였지만 그에게 영감을 가져다주는 보석은 없었는데요. 실망한 콜린스는 아서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냐라고 물었고 잠시 고민하던 아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내어 내밉니다. 그 안에는 약 3cm 정도 크기를 가진 푸른 빛깔의 돌 조각이 들어있었는데요. 아서는 이것을 가리키며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라고 말하였죠. 매끄러운 단면에 불규칙한 모양의 흰색 정맥이 흐르는 돌은 인위적으로 잘라낸 듯 커팅되어 있었습니다. 돌을 집어든 콜린스는 이것이 이상할 정도로 가볍다는 것을 느꼈고 암석류가 아닌 왁스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일 것이라 생각했죠. 이에 아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서 역시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돌을 전해받고서 GRS에 감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GRS는 각종 고가의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국제보석연구센터인데요.
돌을 감정한 GRS는 모든 종류의 검사와 분석을 통하였지만 광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적어보냈죠. 이후 돌을 감정했던 GRS의 세계적인 보석학자 프레티 박사는 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한테 보낸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프레티 박사는 최고 전문 장비들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어떠한 것도 증명해낼 수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했다고 하죠. 이야기를 듣고 돌에 매료된 콜린스는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서는 이를 거절합니다. 아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수집품 중 딱 하나 팔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거래를 주업으로 삼는 딜러가 판매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본 콜린스는 스카이스톤의 더욱 강한 신빙성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콜린스는 1년여간 보석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갔지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몇몇 연구 결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서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요. 콜린스가 1년 동안 보석을 찾아 헤맸다는 소식을 접한 아서는 그에게 돌의 일부를 판매하기로 결정, GRS에 보냈던 스카이스톤의 샘플 조각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었죠. 우편에는 그가 바라던 돌 조각과 함께 아서의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스카이스톤의 숨은 이야기들이었죠. 자레드에게 이것은 스카이스톤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저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에서 BJ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2000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석과 돌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만남이 있었고 2008년 우리는 이탈리아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보석 회사를 차린 상태였고요. BJ는 저에게 하늘색 돌을 하나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BJ는 이 돌이 바로 외계의 기원이라고 말하며 지질학자 피토니가 아프리카에서 돌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믿고 말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요. 족장에게서 돌 조각을 선물 받은 피토니는 이후 그의 안내를 따라 돌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피토니는 그곳에서 은은한 푸른 빛깔을 띠는 처음 보는 형태의 암석이 땅에 반쯤 묻혀있는 것을 보았죠. 돌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캐내어 가는 듯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는데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욱 푸르고 청량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암석이 일반적인 자연성 모양이 아니라 피라미드와 같은 삼각뿔 형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족의 주술사는 돌을 가리키며 이것이 천사와 함께 떨어진 하늘이라고 말하였죠. 이후 피토니는 돌을 상당량 사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일부는 분석을 위해 각종 연구소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피토니가 가지고 있다는 스카이스톤은 금세 소문이 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토니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돌을 팔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가지고 있는 돌을 전부 소진해버리고 말았죠. 이에 흥미가 생긴 저는 BJ에게 이것을 좀 구해줄 수 없냐고 물었고 BJ는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몇 조각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피토니 교수는 어째서인지 돌을 다 탕진해버린 시점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당신의 연구로 뭔가 밝혀진다면 꼭 저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아서가. 이후 콜린스는 정보를 더 모으기 위해 아서에게 받은 연락처대로 BJ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BJ는 몇 년 전 스카이스톤을 더 구하고자 정보원을 통해 한 번 더 피토니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는 마지막 조각을 내준 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다고 말하였죠. 2014년 2월 돌의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를 알아보던 콜린스는 워싱턴 대학 우주과학부서에서 일하는 운석 및 외계물질 분석의 대가 토니 어빙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콜린스는 검사를 통해서 총 5가지의 증명을 원하였는데요. 돌을 구성하는 소재가 천연인가 인공인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돌이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의 나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물질은 지상의 것인가 외계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콜린스는 어빙과 몇 번의 연락을 더 주고받은 끝에 스카이스톤에 대한 가장 정밀하고 새로운 최첨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콜린스는 모든 논증을 종식시키고 진실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료가 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출판물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나 게시도 허용한다고 말하였죠. 콜린스는 이후 어빙과 주고받았던 메일들을 공개하며 자신은 초자연 현상 신봉자나 음모론자가 아니며 돌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개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카이스톤에 대한 소식은 더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5년여가 지난 2019년
돌연 모습을 드러낸 콜린스가 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스카이스톤의 기원과 정체는 현재까지도 베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있다는 피라미드 모양의 본체는 무엇인지, 부족 전설에 등장하는 천사와 하늘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수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돌의 나이와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성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돌을 검사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내놓은 식별 불가라는 소견이 전부이죠. 스카이스톤이라고 불리는 수만 년 전의 고대 암석,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0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흐는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특이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머나먼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의 침식 흔적이었는데요. 사막은 모래와 바람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으니 그러한 풍화가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조사를 이어간 쇼후 박사는 이것이 사막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침식 흔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핑크스에 남아있던 짙은 풍화는 모래 혹은 바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것은 오로지 물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남을 수 있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아랍어로 공포의 아버지를 뜻하는 이집트의 대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문장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의 현신이기도 한 스핑크스는 무려 4,5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스핑크스의 역사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1만 년경, 지금으로부터는 약 12,000년 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충격적인 가설 때문이었죠. 학계의 정설대로면 스핑크스는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제4왕조 4대 파라오인 카프레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본따 건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기존 학설에 반박하는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로버트 쇼우 박사가 주장한 물에 의해 침식된 스핑크스였죠. 쇼우 박사는 이집트의 모든 건축물들 중 유일하게 스핑크스에만 물에 의한 침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전제를 세워보았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쯤 사하라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시기였죠. The body of the Sphinx and therefore the original statue had to go back to pre-Sahara times, the end of the last ice age, circa 10,000 BC. I am convinced that it is a ruin from pre-dynastic Egypt. 스핑크스가 위치해 있는 이집트 기자의 고원은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습니다. 물은커녕 침식을 발생시킬 정도의 비나 눈이 올 리도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에 남아있는 대규모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근거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대가 기원전 1만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기원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1만 년경 사하라는 초목이 무성한 온난하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MIT의 데이비드 맥키 교수팀의 해저 침전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사하라는 2만 년을 주기로 건조한 기후와 수변한 기후를 반복하였죠. 기원전 1만 년경의 사하라 내륙에는 4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거대 호수 메가차드가 존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2006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원전 5000년까지 수분을 유지하던 사하라는 이후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에 나일강 유역으로 인구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집트 서낭조 시기와도 일치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추측만으로 스핑크스의 연대를 알려진 것보다 5000년 더 앞당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명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의 근거들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죠. 스핑크스는 현대에 들어 완전히 발굴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형태로 발견되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근대뿐만이 아닌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8대 파라오 투트모세 4세는 모래에 파묻힌 스핑크스를 꺼내주고 왕위에 올랐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은 스핑크스의 양발 사이에 놓인 꿈의 비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 왕의 아들 투트모세 4세는 스핑크스의 머리그늘 아래에서 쉬던 중 잠에 빠졌다. 그는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아들 투트모세야, 너는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 내가 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눈이 비추는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이 모래 속에서 꺼내다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꿈에서 깬 투트모세 4세는 그 즉시 인부들을 불러 모래 속에 묻혀있는 스핑크스를 파냈고 그렇게 파라오에 즉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스핑크스는 모래 속에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죠. 그 이유는 스핑크스가 건설된 곳의 지대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래바람에 의하여 계속해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러한 지형적 특이성을 토대로 학자들은 사막에 스핑크스를 건설하려 했다면 끊임없이 들이차는 모래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건설될 당시의 사하라는 모래가 없는 환경이지는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는 모래가 쌓일 리 없던 기원전 1만년경의 푸르른 사하라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걸까요? 카프레 왕이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왕과 너무 다르다라며 그것이 카프레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스핑크스는 카프레 왕과는 달리 아주 두드러지는 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미국의 인류학자 프랭크 도밍고는 1993년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통해 둘의 얼굴을 비교 분석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스핑크스의 얼굴 묘사와 카프레 왕 조각상의 얼굴 묘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였죠. 이에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왕 이전에 존재하던 파라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지질 조사를 통해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촉발시킨 로버트 쇼후는 한층 더 과감한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쇼후 박사는 스핑크스의 두텁고 거대한 몸체에 비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의 머리가 후대에 걸쳐 재가공되었으며 최초 건설 시에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죠. 이집트 고왕국 이전 선왕조 시대의 유물과 벽화에서는 사자의 모습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뉘어 각기 발전하였는데요. 그중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이자 태양신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것이 바로 사자였기 때문이죠. 통일왕조가 등장하기 전인 이집트 선왕조 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선왕조 시절의 사자 숭배 사상이 그보다 더욱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으로부터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인즉 사자 숭배와 그에 따른 스핑크스의 건설이 기원전 1만년경 사하라에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의 기원이 되는 초고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쇼 박사는 추가로 스핑크스가 일반적인 사자가 아닌 메히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메히트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암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요.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이집트 최초의 왕조인 제1왕조 시절의 파라오 제르의 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메히트에 대한 묘사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자이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헤미우누의 동상 발판에서도 발견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히트는 목에 3개의 고리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쇼후 박사는 메히트가 목에 차고 있는 이 고리가 스핑크스의 목에 남아있는 원형의 빗살 무늬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메히트라는 단어가 비 또는 홍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쇼후 박사는 묘하게 맞물리는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스핑크스가 원래는 사자의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후대의 파라오들이 이를 끊임없이 재가공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공사도 하면서 결국 지금의 모습처럼 머리만 과도하게 작아진 것이라 하였죠. 후대의 파라오가 스핑크스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은 고대 이집트 비석인 인벤토리 스텔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50년 이시스 신전에서 발견된 이 비석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비석에는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고 알려진 카프레 왕의 선대왕인 쿠프 왕이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보수했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쿠프는 스핑크스 옆에 세워져 있는 이시스의 피라미드를 찾았다. 쿠프는 부서진 스핑크스를 보수했다. 이를 해석하면 카프레 왕의 아버지였던 쿠프 왕 또한 스핑크스를 건설한 것이 아닌 존재하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 스핑크스는 오래된 듯 부서져 있어 보수까지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존 학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인해 인벤토리 스텔라는 실제 역사적 유물임에도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신빙성 높은 추측들에 더한 학계의 정설과는 상반되는 역사 기록들은 초고대 스핑크스라는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별자리 또한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점성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동시대의 국가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천문학 지식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했으며 기자의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론은 학계 내 오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쿠프왕 대피라미드에는 천체 창이라고 불리는 외부로 통하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천체 창은 기원전 2600년에서 2400년경에 오리온 자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별들은 조금씩 이동했지만 우리는 발달한 과학기술로 과거에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죠. 놀랍게도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자 자리는 예로부터 황제의 별자리라고 불리며 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분석 결과 기원전 1900년경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위치의 정동쪽에서는 일출 직전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사자 자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하죠.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춘분날은 고대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춘분점은 황도 12궁 중 사자 자리에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점성술에 아주 해박했다. 그들은 건축물 속에 천문학의 비밀들을 빠짐없이 숨겨놓았다. 태양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사자, 일출 직전에 하늘에 떠올랐던 사자 자리, 그것을 바라보는 스핑크스까지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이 키워드들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1만년경부터 존재하였다는 전제를 두면 전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죠. 스핑크스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플라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플라톤의 조상이었던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전해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 코노피스였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의 신전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가설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죠.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던 미국의 작가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저서인 아틀란티스 대용수 이전의 세계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건축물들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 설명되지 않은 높은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은 조력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 숨은 조력자가 다름 아닌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라는 충격적인 주장인 것이죠. 놀랍게도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라고 기록한 기원전 9600년과 초고대 문명설에 의한 스핑크스 건축 연도는 상당히 비슷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불리는 리체 스트럭처 또한 사하라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불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특징이 아틀란티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비슷해 논란이 되었죠. 플라톤이 저서에 언급한 두 개의 땅과 세 개의 물이 흐르는 곳,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산, 남쪽에 흐르는 물길 등 지형적 특이점들이 전부 일치하며 127 스타디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크기 묘사마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 스타디아를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대략 185m, 127 스타디아면 23.49km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사하라의 눈 직경은 정확히 23.5km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기원전 1만년경 지구의 많은 땅이 바다에 잠겼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에 해당 지형이 실제로 바닷속으로 잠긴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은 가라앉아버린 나라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했고 그렇게 초기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틀란티스의 선진 문명이 대거 유입되며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이 동시대의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장에 따르면 스핑크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건축물이며 아틀란티스와 이집트를 연결짓는 상징적인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지하에 아틀란티스의 잊혀진 흔적들이 묻혀있는 기록의 전당이 존재한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한데요. 이집트인들은 거성 밑에 문서 보관용 지하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은 대용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보존되어 전해졌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스핑크스의 발밑에 정체불명의 지하 공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1987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요시무라 사쿠지의 지휘하에 수행된 전자기 음파 조사에서 스핑크스 아래에 길쭉한 터널과 석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991년 지진학자인 토마스 도베키의 단층 촬영 및 지진 반사 조사 결과 앞발 밑에도 사각형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스핑크스 뒤쪽에서 지하로 통하는 터널을 발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집트 고대유물 관리청 장관인 자이 하와스는 스핑크스 지하의 빈 공간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공동이며 뒤쪽의 통로는 도굴꾼들이 파담한 흔적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발굴과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관리청은 고대 유물의 문화적 보존에 더해 스핑크스 아래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지하 탐사를 전면 금지하였는데요. 2008년 스핑크스 아래의 지하수를 빼내는 작업이 한 번 진행된 뒤로 현재까지도 스핑크스 발밑의 터널과 방에 대한 세부 조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세간에서는 이집트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 아틀란티스에 의해 비롯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집트 정부 측의 은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에 얽힌 밝혀지지 않은 역사들과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일까요? 이집트에는 대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전까지 나라를 오랜 기간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정체불명의 신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제19왕조 때의 유물 토리노 파피루스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고대 파라오들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초의 왕조 이전에도 무려 18,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과 영웅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졌다고 적혀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제5왕조 때 만들어진 팔레르모 석판에도 최초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다는 120명의 불가사의한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토리노 파피루스와 팔레르모 석판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러한 초고대 이집트 문명을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로 여겼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신화가 아닌 아득한 시간 속에 잊혀져 버린 스핑크스의 진짜 주인들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515년 10월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는 세척의 배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척의 배가 난파되어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 섬에 좌초되고 마는데요. 선원이었던 알렉소 가르시아는 섬의 원주민이었던 과라니족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연히 그리고 극적으로 시작된 표류 생활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렉소는 과라니족과 두터운 친밀감을 쌓았으며 원주민들 또한 그를 한 부족처럼 대했는데요. 자연스레 과라니족의 언어를 배우게 된 알렉소는 이들과 대화하던 중 아주 신비로운 전설을 하나 전해 듣게 되죠. 본토의 서쪽 저 멀리 빛나는 산맥 시에라 데 라플라타가 있다. 그 꼭대기에는 은으로 만든 거대한 도시 시에라 플라타가 있는데 은의 왕자에 앉은 그는 백왕이라 불리며 칭송받았다. 말을 마친 원주민은 알렉소의 손에 반짝이는 은화를 쥐어주었습니다. 뒤이어 그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은으로 된 유물들까지 보게 된 알렉소는 확신하였는데요. 시에라 플라타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실체를 가진 장소임이 분명하다. 바로 은빛 도시 전설의 시작이었죠. 이후 알렉소는 자신이 직접 원정대를 꾸려 은빛 도시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8년간 유대를 쌓은 알렉소는 부족 내에서 크게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원주민들은 그를 반신으로 받들어 추앙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시에라 플라타를 찾아 떠난다는 소식에 원주민들은 전설을 실현시킬 리가 나타났다라며 자발적으로 원정에 참여했죠. 그렇게 1524년 알렉소는 2,000명에 달하는 과라니족 전사들과 함께 전설의 도시를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파라나강 유역에서 시작된 여정은 밀림과 습지를 지나 볼리비아 접경 인근의 고원지대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여정 중 만난 타 부족민에게 은으로 된 폐물도 조공받은 알렉소는 시에라 플라타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확신하였죠. 그렇게 숱한 전설과 소문을 쫓아 나아가던 알렉소는 마침내 빛나는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마저 은빛처럼 가늘고 투명한 그곳에서 나는 보았노라. 전설로만 전해지던 도시의 형상과 태양 아래 백금석처럼 빛나는 산을. 하지만 알렉소는 지친 탐험대를 이끌고 초대받지 않은 도시로 입성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재정비를 위해 과라니족이 머물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죠. 그러나 여정에서 귀환하던 그들은 파라나강 위역에서 카리오족의 전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카리오족은 알렉소가 몸담고 있던 과라니족과 오랜 원수지간이었는데요. 그들이 귀환하기 위해 통과하던 강이 하필 카리오족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카리오족에게는 자신들과 적대 관계인 과라니족이 웬 이방인을 앞에 세우고는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소가 차마 상황을 중지할 새도 없이 양측 전사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과라니족이었지만 파라나강 위역에는 수많은 카리오 부족민들이 산재해 있었고 이들이 속속들이 전투에 합류하며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죠. 결국 이 전투로 인해 알렉소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남겨진 탐험대는 일부만 간신히 생존에 귀환하였는데요. 귀환한 이들은 부족의 전멸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파라나강 너머로 다시 넘어갈 이유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도 없었기에 그대로 탐험대를 해산, 떠나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여정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전설을 실현시킨 자 알렉소 가르시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일화는 생환자들을 통해 숱하게 이야기되며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과라니족을 찾은 유럽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528년 우연히 파라나강 인근을 지나던 베네치아 출신의 탐험가 세바스찬 케버 또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수년 전 당신과 같은 백인이 은혜 도시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당도하였지만 죽고 말았죠. 오랜 탐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세바스찬은 이것이 평범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나와 같은 유럽인이었다면 그 또한 탐험대의 일원이었을 텐데 금은보화가 가득한 도시를 실제로 찾아냈으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은빛 도시는 주인 없는 보물창고가 아니던가? 스페인 국왕의 명을 받고서 항로 개척을 목표로 탐험을 이어가던 세바스찬은 왕의 명령을 뒤로 미루고 시에라 플라타를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아닌 육지로 발걸음을 튼 세바스찬의 탐험대는 강 주변에 산크티 스피리투스라는 주둔 요새도 건설하였는데요. 세바스찬에게 있어서 시에라 플라타는 전설 속 도시가 아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일확천금의 보물덩어리였죠. 1년여 뒤 모든 여정 준비를 마친 세바스찬은 이것이 항명이 아닌 더 높은 이상을 위한 뜻임을 밝히기 위해 스페인 왕실로 전령을 보냅니다. 항로의 변경은 제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실에 은을 바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이 말하는 은으로 가득 찬 도시와 산 이야기는 허황된 전설이 아닌 실제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 국왕이신 카를로스 1세에게 바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탐험. 세바스찬은 파라나강 위역을 따라 북상하며 원주민들을 통해 전설과 소문을 수집하고 또다시 탐험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그때그때 목적지를 바꾸어 행군했습니다. 다소 불확실한 방법이어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시에라 플라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은의 산은 태양과 함께 공중으로 떠올라 그 찬란한 빛을 더욱 뽐냈습니다. 그 도시는 산이 아니라 깊은 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설의 도시에 닿고자 하는 자는 모두 사라지거나 죽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화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산이 공중에 떠다닌다거나 깊은 물속에 잠겨있다거나 저주가 서린 곳이라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이러한 전설에 신비로움을 느끼고 흥미로워하던 세바스찬은 점차 탐험에 대한 갈피를 잃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탐험대는 점차 식량 부족과 각종 질병, 그들을 적대적으로 보는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탐험 실패를 선언하고 산크티 스피리투스 요새로 돌아온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맙니다. 탐험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을 달갑게 보지 않던 원주민들이 합세해 요새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환한 세바스찬은 보물 대신 탐험 중 숱하게 들었던 전설을 왕에게 바쳤죠. 기존의 명령이었던 항로 개척에도 실패하고 명을 어기면서까지 독단으로 행했던 탐험까지 수포로 돌아갔지만 국왕 카를로스 1세는 세바스찬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오랜 전설을 전해들은 왕이 시에라 플라타에 엄청난 흥미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세바스찬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존 장소라고 판단한 카를로스 1세는 그 즉시 식민 원정대를 구성하였죠. 1535년 국왕은 탐험가였던 페드로 데 멘도사에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주고는 전설 속 은빛 도시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미 대륙을 개척하고 파라나강 인근 유역을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야망을 품은 페드로의 원정대는 1536년 초 파라나강의 하구인 라플라타강 어귀에 도착, 북상하며 내륙으로 진입했죠. 하지만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린 과라니족과 카리오족 원주민들이 한데 모여 극렬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거센 저항에 큰 타격을 입은 원정대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는 다시 귀국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병을 얻은 탐험대장 페드로는 항해 도중 사망하고 말았죠.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연대기 작가 울리히 슈미들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충실하게 기록해냈습니다. 동시에 시에라 플라타에 관한 전설들 또한 최대한 많이 모아두었는데요. 귀국한 울리히는 그것을 한데 엮어 기묘한 항해에 진실된 연대기라는 저서를 발표하였죠. 우리는 과라니족과 토바족들로부터 서쪽의 산맥 너머 은으로 가득한 도시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그곳에는 금속으로 장식된 사원과 궁전이 있다고 한다. 아이올라스 대장이 이끄는 병력 일부가 도시를 찾아 떠났지만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실종되어 버렸다. 이랄라가 그들을 찾기 위해 소규모 탐험대를 다시 꾸렸지만 실패했다. 이 도시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건만 그 끝은 언제나 숲과 산 그리고 적대 부적뿐이었다. 그 도시는 깊이 숨어 있거나 이미 사라진 듯하다. 이후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스페인 왕실은 몇 차례의 대규모 탐사를 더 추진하였으나 실종자와 사망자만 늘어날 뿐 시에라 플라타의 실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전설의 도시는 점차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것이 발견되죠. 1545년 5월 볼리비아 서부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부근 식민지 관리를 위해 지역을 정찰하던 스페인 관료들은 원주민들로부터 빛나는 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확인을 위해 해당 장소로 간 스페인 병사들은 산 중턱에서 은 광석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을 찾아내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부한 은의 원천 세로리코의 발견이었죠. 이것은 마치 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은이 어찌나 많았는지 삽과 곡괭이 없이 손으로 긁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세로리코는 발견된 이후 무려 2세기 동안 전 세계 은 공급량의 80%를 담당했죠. 세로리콜은 파라나 강 위역에서 직선 거리로 800k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것이 알렉소 가르시아가 시에라 플라타를 찾아 이동한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는 건데요. 이에 사람들은 전설 속 은빛 도시가 바로 세로리콜을 일컫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죠. 실제로 세로리콜은 은으로 가득한 산이었기에 전설 속 시에라 플라타의 묘사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신비로운 도시도 그곳을 다스리는 고대 왕국도 은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유물들도 없었는데요. 잉카 제국의 문명권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가진 값어치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죠. 마치 주변 부족 그 누구도 그곳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관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서 주인 없는 땅이라며 곧장 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은을 퍼다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산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은화, 알렉소가 발견했다던 은빛 도시, 산 꼭대기 위치에 있었다는 성체, 그리고 그곳을 다스렸다는 전설적인 배관까지 시에라 플라타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은 결국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죠. 과연 전설의 도시 시에라 플라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신비롭고 창대했던 옛 문명은 아니었을까요? 그 즈음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기묘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빛 도시 시에라 플라타, 그 반대편에는 금으로 뒤덮인 부귀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 한눈에 담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성체, 사방으로 흐르는 황금빛 강물. 이곳을 찾아내는 자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은빛 도시에 버금가는 황금빛 도시 엘도라도 전설의 시작이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647년 몰타 기사단 출신의 귀족 조반니 프란체스코 아벨라는 자신이 나고자 하는 섬에 대한 역사를 직접 탐구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평소 지리와 고고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살려 스스로 몰타 섬의 기록자가 되기를 자청한 조반니는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옛 이야기를 수집했으며 오래된 문헌을 뒤적거리기도 했죠. 그러던 그는 한 가지 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몰타섬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바퀴 자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바퀴 자국들은 섬 전체에 걸쳐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었죠. 현대에 들어 몰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높게 평가받고 있는 조반니 프란체스코 아벨라,
그 또한 이 자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대에 사용된 운반 도로의 흔적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카트러치의 최초 기록이었죠. 지중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 246제곱킬로미터의 총면적을 가진 이곳은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1시간이면 도달하는 작은 섬입니다. 동시에 몰타는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한데요. 스톤헨지보다 오래된 수천 년 전 석조 신전들부터 중세시대 몰타 기사단에 의해 건설된 바로크 양식의 수도 발레타 등 고대부터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이자 교차로 역할을 했던 몰타는 그 자체로 수많은 문화가 겹겹이 쌓여있는 역사의 보고와도 같은 섬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기원을 차마 밝혀내지 못한 옛 미스터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트러치라고 불리는 바퀴 자국 지형이 바로 그것인데요. 수천 년 전에 형성된 이 자국들은 몰타 섬에 무려 수백 개 이상 존재하고 있죠.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1km까지 이어져 있으며 50cm 전후의 깊이와 평행한 폭을 가지고 있는 카트러치는 머나먼 옛날 무엇인가를 운송했던 흔적처럼 보입니다. 형성 시기는 최소 7을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조금 더 폭넓은 조사 방법을 통해서는 최대 8,000년 전의 것으로도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그저 고대인의 생활 흔적 혹은 특이한 자연 지형으로 보이는 카트러치가 지중해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은 데에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죠. 학자들은 카트러치가 자연적 풍화에 의한 흔적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물이나 바람 등의 침식작용으로 발생한 자연 지형일 것이라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먼저 바퀴 자국들은 대부분 두 줄로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 간격 또한 1.4m 정도로 일정하였으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가리지 않고 남아있었는데요. 이는 빗물 등의 자연 수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수레나 마차로 인해 남은 흔적이라 추측할 수 있었죠. 또한 카트러치는 특정한 지점마다 서로 교차하고 합류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분기점처럼 보였는데요. 머나먼 옛날 몰타섬 위를 돌아다니며 카트러치를 남긴 고대 운송수단은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였다는 이야기였죠. 학계는 조사 결과 카트러치가 인공지형이 맞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곧장 숱한 의혹과 미스터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퀴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수메르 문명 때 최초로 탄생하고 상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카트러치의 연대는 최대 8,0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곧 고대 인류가 알려진 역사보다 무려 2,500년 앞서 바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수십 대를 동시에 운영하며 교통망까지 형성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 또한 수메르가 아닌 8,000년 전 몰타섬에 거주하였던 미지의 고대인들이 될 수 있었죠. 조사를 이어간 학자들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바위가 마모될 정도로 깊게 파인 홈을 살펴본 결과 바퀴 자국은 수톤이 넘는 하중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누적되며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고대 운송수단의 무게는 최소 2톤에서 최대 6톤으로 추측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해당 운송수단에 실린 적재품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추측되었죠. 이러한 정도의 무게는 단순한 농업용 운반 수레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전투 장비를 가득 탑재한 험비 혹은 현대의 소형 굴삭기나 불도저와도 맞먹는 체급인데요. 이에 학자들은 이 거대한 운송수단을 끌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했을까 유추해보았죠. 몰타섬의 지형적인 특징과 오르막길의 경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도 필요했을 거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에 사람이 아닌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을 활용하여 무거운 수레를 끌었을 거라 바꾸어 추측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존재했죠. 바퀴 자국 지형 주변으로 어떠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레였고 사람이나 짐승이 끌었다면 주변 토양에 인간 혹은 소나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흔적으로 남아 숱하게 찍혀 있어야 하는데 섬 어디에서도 생물체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것은 함께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카트러치는 오로지 바퀴 자국으로만 이어져 있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꽤나 의미심장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힘없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는 아니었을까?
바퀴 자국들은 절벽이나 언덕까지 이어졌다가 끊기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기이한 것은 끊겼던 바퀴 자국이 절벽 바로 아래의 해저에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기계는 육지뿐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주행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에 다시 조사에 몰두한 학자들은 한 가지 가설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직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대사건, 흑해 대홍수로 인하여 몰타섬의 해수면이 상승, 육지였던 곳이 물에 잠겼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저명한 고고학자인 윌터 피트먼과 그의 동료들이 세운 흑해 대홍수 가설에 따른 대홍수 발생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7,600년 전이죠. 이것은 카트러치의 형성 연대로 추정되는 8,000년 전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몰타섬 인근의 해저에는 수몰된 고대 유적지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흔적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몰타 남동쪽의 마르샤슐럭 해저에서 발견된 직선형 석조 구조물들, 북쪽의 멜리아 해저에서 거대한 석판들을 보았다는 잠수부의 증언, 북서부의 고조 인근 해저에서 발견된 계단 형태의 구조물까지, 주류학계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해안 침식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 지형일 뿐이며 인공물처럼 보이는 것은 특징적인 외형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말하였지만 아직 학술적인 조사가 미비해 현재까지도 명확히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죠. 이에 몰타섬의 카트러치를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이들의 의견으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소장인 알렉산더 콜티핀 박사 또한 카트러츠가 고도의 옛 문명에 의해 남은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이 홈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무거운 전지형 차량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 달린 원시 차량들은 현대의 자동차들보다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콜티핀 박사는 이러한 원시 차량을 제작한 문명 이전의 생명체들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먼 고대부터 8,000년 전후까지 군림해온 인류 이전의 지배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콜티핀 박사는 카트러치의 생성연대가 수만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죠. 카트러치는 몰타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함께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몰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라 평가받는 간티아 신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간티아는 몰타어로 거인을 뜻하죠. 먼 옛날 거인 여성 산수나는 섬의 원주민과 사랑에 빠져 그 결실을 맺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산수나와 원주민들은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돌들을 운반해 쌓아 올렸다. 전설 속 등장하는 거대한 돌들을 운반한 길과 거대한 바퀴 자국 지형, 카트러치는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거인 또한 콜티핀 박사의 가설을 토대로 해석하면 고대의 지배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민간 전설과 카트러치를 묶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근거 없는 해석이라 일축하였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몰타 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타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반에 이러한 카트러치와 거인 전설이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었던 건데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에는 거인이 매일 밤마다 대양을 수레에 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길고 깊은 바퀴 자국을 남겼다는 거인 수레길 전설과 그 자국이 남아있죠.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도 비슷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이를 두고 폭풍의 신 타라니스가 거대한 수레를 끌고 다닌 흔적이라 말하고는 하는데요.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프리지아 계곡에 새겨진 바퀴 자국 또한 대지의 신 쿠말비가 거인을 시켜서 수레를 끈 길이라 전해지고 있죠. 이 바퀴 자국들은 몰타 섬의 카트러치와 모양이나 패턴이 유사하여 동일한 수레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섬과 지역은 모두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데요. 몰타 섬, 사르데냐 섬, 마요르카 섬, 아나톨리아는 고대 해상 교역의 중심지 역할들을 했던 곳이죠. 이에 혹자는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머나먼 옛날 초고대 문명에 의해 지중해 전역에 걸쳐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인류사에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초고대 문명이 지중해 어딘가에서 번성하였다. 그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나라를 넘어 횡단하면서 지중해 전역에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들은 운송기계를 타고 다니며 곳곳에 석조 도시 문명을 세우고 세력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하지만 400여 년 뒤 발생한 흑해 대홍수로 인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도시와 도로들이 그대로 수몰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름 모를 그들은 찬란하지만 짧았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흐르는 역사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과연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카트러츠는 어떤 원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그저 오랜 침식에 의한 특이한 자연지형일 뿐일까요? 어쩌면 머나먼 고대에 건설된 전지구적 무역 네트워크의 흔적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역사 이전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의 이론들을 모두 뒤엎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훨씬 더 이전의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가설을 제기하고 놀라운 가능성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브르타뉴에 위치한 나라 코르누 아유를 다스리던 위대한 그레돌론 왕에게는 다우트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다. 왕은 바다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 바다를 메워 거대한 도시 이스를 만들었다. 도시를 둘러싼 제방은 이스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것을 막았고 제방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오직 왕과 공주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는 상업과 예술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대도시로 발전했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다우트 공주는 매일같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넘쳐나는 돈으로 수많은 애인들을 두었고 세계의 값비싼 술들을 모조리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 않지 애인과 장난을 치던 다우트 공주가 시험삼아 황금 열쇠로 제방의 문을 열고 만다. 무시무시한 파도가 도시를 휩쓸었고 이스는 순식간에 바닷속 깊이 수몰되었다. 그레돌론 왕은 공주를 말에 태우고 이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바닷물은 코르누 아이유 전역을 파괴할 기세로 끝없이 밀려들었다. 명망 깊은 성인이 왕에게 가로되 폐하, 공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바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언을 받아들인 왕이 말에서 공주를 떨어뜨려 바다에 빠지게 만들자 파도가 잦아들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다우트 공주는 말이 모르간스가 되어 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해 빠뜨려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어의 조상이다. 2017년 은퇴한 지질학자 이브 푸케는 레이저 측량 데이터를 통해 제작된 최신 초고해상도 해저 지도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커다란 흥미를 느낀 그는 즉시 컴퓨터에 지도를 다운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던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들어왔죠. 센섬 서쪽 1.9km 지점의 해저에 너무나도 기묘한 구조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 구조물의 길이는 무려 120m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질학적 관점에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자연에서 이토록 길고 고든 직선이 생성되는 일은 몹시 이례적이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이브 푸케는 다시금 학구열이 불타오름을 느끼며 학계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였는데요. 브르타뉴 해저에 어쩌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학자들은 해당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복귀한 푸케와 함께 연구팀을 꾸린 학자들은 각종 사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유능한 잠수사들을 여럿 고용하며 직접 해저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모든 외부 활동이 제한 및 중단, 연기되었고 이는 연구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다행히도 기다림 끝에 얻어낸 과실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재개된 연구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결과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중석기, 신석기 전환기 동안 유럽 최서부에 존재했던 수중 석조 구조물 프랑스 브르타뉴 센섬. 2025년 12월 이브 푸케와 동료학자들은 연구 내용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잠수사들이 직접 해저로 내려가 탐사한 각종 자료들이 포함된 논문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총 8차례의 현장 조사와 59회의 잠수를 수행한 결과 연구팀은 문제의 지역 600m 범위 내에서 총 4개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에는 푸케가 레이저로 측량한 해저 지도에서 발견했던 바 있는 120m 길이의 직선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었죠. TAF1로 명명된 해당 구조물은 충격적이게도 화강암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제작된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규모는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길이는 120m에 폭은 10에서 12m에 달했고 높이는 1.4m에서 2.1m에 육박했죠. 최소 3,300톤 이상의 석재가 사용되었을 TAF1은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습니다.
제작된 시기가 기원전 5800년에서 5300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중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소규모의 유목 집단으로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다는 것이 기존의 정설이었죠. 그러나 TAF1과 같은 규모의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노동력은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제와 자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세 개의 구조물 역시 만만치 않게 거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50m에서 80m의 길이에 높이와 폭은 TAF1과 비슷하거나 더 높고 두껍기도 했죠.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해저에서는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석조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 또한 수십 미터의 길이와 폭을 자랑했는데요.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120m 길이의 화강암 벽 TAF1을 더욱 상세히 조사한 학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죠. 커다란 화강암 기둥들이 수직으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천 년간의 침식을 고려하면 원래의 높이는 최대 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런 건축 방식과 유사한 사례는 브르타뉴는 물론 프랑스 서부 지역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규모와 시기로 넘어가면 한층 더 기묘했습니다. 브르타뉴 해저의 인공 구조물은 스톤헨지보다 약 2000년 먼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는 약 3000년 먼저 건설되었는데요. 마치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던 고대 도시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고 역사에서 잊혀진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구조물들이 수심 5에서 7m 정도의 비교적 얕은 해저에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 이 지역이 육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은 비록 바다가 되었지만 7000년 전에는 아주 번성한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건설했다는 것이었죠. 그 도시의 이름은 이스, 오랫동안 구존되어 온 전설 속의 도시였습니다. 브르타뉴 지역에 존재하였다는 고대 도시 이스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거대한 제방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 파도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는 등 연대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을 여럿 건축했다고도 하죠. 이스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전체가 바닷속 깊이 가라앉으며 멸망했다는 결말입니다. 판본에 따라 원인은 다양하지만 침수라는 결론만큼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연구팀은 이스 전설이 추상적인 우화 따위가 아닌 실제 사건이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설에 가깝게 변형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기된 가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000년 전 센섬 서쪽에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지닌 대규모 집단이 존재했다. 대도시를 세운 이들은 서서히 상승하는 해수면을 경계하며 침수를 막기 위해 거대한 제방을 건설했다. 동시에 야만족들을 위협하기 위한 표식이 되는 거대 구조물과 물고기를 잡기 위한 대규모 포획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찬란했던 문명은 바다에 잠겼고 이는 해당 지역의 인류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다. 문화적 기억 속에 깊숙이 각인된 가라앉은 도시는 곧 이스와 같은 전설들을 탄생시켰다. 연구팀의 주장처럼 실제로 과거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육지가 존재했는데요. 일명 도거랜드로 불리는 이 지역은 빙하기 내내 수많은 고대 인류와 생물들의 터전이 되어 주었죠. 그러나 빙하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결국 도거랜드는 수천 년에 걸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로 인해 수많은 유적지가 소실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 도시, 즉 이스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소 도발적인 이스 실존 가설에 대해 여러 반박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7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박이 있었는데요. 이스가 정말 존재하였더라도 기억이 그토록 오래 보존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연구팀이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15개의 수몰도시 전설을 해수면 상승에 관한 최신 자료와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전이나 전승이 중대한 사건들을 최소 5000년에서 최대 15000년에 달하는 초장기간 동안 집단의 기억 속에 보존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발표된 타 논문에서도 7000년 이상의 기억이 구전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기억의 장기 보존은 결코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반박은
발견된 구조물들이 약 7,000년 전에 지어졌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잠수사들이 발견한 구조물들의 위치와 과거의 육지를 대조해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기원전 5950년의 육지와 구조물들의 위치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이었죠. 전설 속 이스의 위치와 구조물들이 약 9.6km 떨어져 있다는 반박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고대 도시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이스는 아니라는 반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 전설의 판본은 너무나도 다양했으며 그 위치 또한 조금씩 모두 달랐죠. 연구팀은 이를 앞서 말했듯 구존을 통해 역사가 전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거대한 제방을 쌓고 도시를 세웠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며 모두 물에 잠겨버렸지. 선조가 세운 위대한 도시가 있었다. 지금은 바다에 잠겨버렸지만 아주 아름다웠다고 한다. 옛날 왕 그레둘론이 다스리던 도시 이스는 재앙으로 인해 멸망했다. 바다의 저주였다. 타락한 공주의 죄는 고대 도시를 물로써 심판하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위치 또한 교훈을 주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이번 해조 조사의 결과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고도 있죠.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전설은 유럽을 넘어 수많은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는 곧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진 대도시들이 세계 각지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술들을 소실하였으며 수천 년 전에 그런 기술이 존재했을 리 없다라는 편견을 지니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발루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 신청을 하는 등 침몰 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금은 일부 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대량의 영토를 소실하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현대 인류의 기록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먼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수백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었던 구세대의 소재에서 우리는 이제 수명이 극히 유한한 데이터 저장 장치들로 대부분을 전환한 상태인데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제작된 수많은 기록들이 이미 로스트 미디어가 되어버렸으며 연구에 유실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기록들이 사라질 것을 예상케 하죠. 브르타뉴 해저의 거대 구조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문명이 찬란하였더라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바닷속 깊이 잠긴 대도시를 발굴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들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에 당황하며 전설 속에 가라앉은 도시를 그 정체로 추측하겠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